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점을 꼽으라면 바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집값이 이제 과연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올라가면 얼마만큼 올라갈지, 떨어지면 또 얼마만큼 떨어질지, 뭐 이런 점이 가장 궁금할 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쯤 떨어질지, 얼마만큼 올라갈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싶고, 떨어질 것 같으면 이제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에 따라서 또 전세가의 향방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매도와 매수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뉴스들을 보면 거래량이 급감하였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급감하면 떨어질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거래량이 미치는 영향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거래량이 줄면 떨어지고 거래량이 늘면 올라가고, 이런 기계적인 상황 판단은 부동산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규제에 있어요. 자,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도 상승하겠다, 그리고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상승하겠다 생각하니까 막 매수가 막 이루어졌죠. 쫓아가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들이 막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투자자를 완전히 옥죄는 규제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종부세죠. 종부세율을 최고 거의 6%까지 낼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른 세금은 일회성이거든요. 다른 세금은 딱 한 번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취득세 살 때 한 번 내면 되는 거고요. 양도세 팔 때 한 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마다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6%씩 내야 된다, 그러면 10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일시적인 팽팽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 신기한 상황이죠. 사실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법인 투자자나 다주택자들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 매물을 막 내놓게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급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 보면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집 가진 사람들, 특히 다주택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규제는 이분들한테 엄청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압박입니다. 압박이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뭐냐면, 두드려 맞는 세금과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의 이 예측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의 셈법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가장 암울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규제 때문에 겁을 먹고 싸게 팔았어요. 급매물로 팔았는데 이게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강력한 규제책들을 계속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충격은 받았어요. 받아서 하락하는 모양새를 나타냈지만 시장은 결국엔 이겨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규제가 나왔을 때 겁을 먹고 판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완전 미쳐 죽을 겁니다. 억울하고
정부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 지금 이 집 가진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으면 던지죠. 당연히 던집니다. 가격은 떨어지면서 압박도 받아야 되잖아요. 보유세도 내고.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이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급매물들이 시장에서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9.13 대책이 나왔을 때는 급매물이 막 시장에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대책이 나온 이후로는 급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법인 매물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화되고 있어요. 오를 것 같지 않은 지역 있죠. 지방이나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먼저 매물이 나오고 서울은 굉장히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집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 가진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팔고 지켜보고 있어요. 시장이 떨어지면 팔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 강하게 압박이 오는 시점이 있죠. 보유세의 기산점은 6월입니다. 6월 전까지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이 사람 보유세를 안 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5월 말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보면 시간이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버틸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매수자들이 집을 사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더. 그런데 매수자에 대한 규제들도 굉장히 강해졌죠.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자할 여력이 안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미 이제 취득세를 12% 물고 사면은 보유세를 6%씩 내고 양도세도 이제 뭐 20%씩 뭐 중과되고 남는 게 없어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서울에다 투자해가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 굳이 막 리스크 안고 투자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매수 세력은 실거주자들, 즉 무주택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세가 많이 줄은 거죠.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규제의 압박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한테 규제가 강하게 가고 살 사람도 없어.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죠. 급매물이 나올 때까지. 급매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딱 낚싯밥을 던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낚싯밥을 먹는 지금 물고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팽팽한 대립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두 번째는 그럼 팽팽한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추가 기울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그럼 하락 요인이 강하냐, 상승 요인이 강하냐, 이걸 짚어봐야 되죠. 자, 첫 번째로 하락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하락 요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규제죠. 규제는 하락 요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는 굉장히 또 강력했어요. 그리고 또 하락 요인이 뭐가 있죠? 바로 공급입니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공급을 자제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공급을 대량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규제가 충격이 가장 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나온 직후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규제들이 막 빵빵빵 터지면은 충격이 그냥 콱 먹죠. 그러면 얼얼해집니다. 정신을 차릴 틈이 없죠. 사람이 누구한테 한 대 딱 맞은 걸로 쳐보면 됩니다. 딱 맞으면 맞는 순간 눈물이 핑 돌고 뭐 어쩔 때는 피가 나고 기절하기도 하고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 충격이 약해집니다. 규제도 똑같아요. 규제가 나왔을 때 충격이 강한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은 강도는 약해집니다. 지금 규제가 나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죠.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하락 요인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 보시면 하락 요인이 나와서 가장 강할 때 하락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많은 급매물 같은 게 나오지 않았어요. 버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공급은 지금 당장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정부의 공급 대책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년, 내후년 앞으로 먼 장래에 이루어질 물량들이죠. 지금 당장은 공급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보면 이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은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하락 요인을 살펴봤는데 지금 하락 요인은 그렇게 강도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상승 요인을 한번 볼까요? 상승 요인은 지금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승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뭐 집이 부족하다, 유동성이 충분하다, 거기에 사람들의 심리까지 더해지고 또 최근에 또 벌어진 게 있죠. 지금 최근 상황, 바로 임대차 입법이죠. 임대차 입법에 의해서 지금 전세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전세가가 막 뛰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요인들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영향력이 큰 것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게 유동성이 풍부하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집에다 사는 데 써야 이게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유동성이 풍부한데 이게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금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땅으로 갈 수도 있고 갈 데들은 많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시장 상황이 이 돈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 즉 올라가거나 과열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이 돈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주식시장이 3천을 넘어서서 막 4천, 5천 막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돈이 주식시장으로 싹 쏠려버립니다. 부동산에 있는 돈까지 다 빼서 주식으로 갈 거예요. 유동성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고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옮겨갈 수 있어요. 어느 한 시장이 팍 튀어버리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때 중요한 거는 사람 심리입니다.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 확신이 드는 쪽으로 돈이 몰린다, 이거죠. 유동성이나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상승 작용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작용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지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람들의 심리인데, 그동안에 상승을 해와서 매수자들이 지금 굉장히 조급해 있는 상태예요. 조급해 있는 상태에서 규제가 나와서 이 조급한 마음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누르고 있는데 이 누르고 있는 힘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겠죠. 매수자들이 급매물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급매물이 안 나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가 빨리 지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이렇게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비교해 봤는데 이게 지금은 약간 균형치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보면은 약간은 상승 쪽으로 포커스가 좀 기우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시장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바로 뭐냐? 실거래가로 떨어지는 거래들이 많아지면 사람의 심리는 전환이 될 수 있어요. 하락으로. 왜냐하면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긴 하거든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나마 올라갈 것 같아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하락하는 거래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자는 더 관망세로 됩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럼 사는 거를 더 뒤로 미뤄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래들이 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자는 더 힘을 받겠죠. 내 생각이 맞았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야. 그러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되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5천만 원 내야 되는데 올라갈 게 1억, 2억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버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수자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또 속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가서 사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실거래가 결과들을 보면 떨어진 거래들도 있고 신고가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보통 보면 한 방향으로 가는데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한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보면은 떨어진 거래도 나타나고 올라간 거래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해봐야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미 제가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어디죠? 송파 리센츠, 그 다음에 마레프, 마포 마레프, 그 다음에 노원의 현대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래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 거래 사례들이 하락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거래가 아니고 정말 뜬금없는 거래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이거죠. 호가들은 여기 위에 있거든요. 호가들이 중요하거든요. 호가가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호가가 위에 있어요. 호가가 위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그냥 뚝 거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래된 이후에도 호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거는 같은 날 하나는 여기서 거래가 됐고 하나는 여기서 거래가 됐어요. 호가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죠. 호가들이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래. 이게 동일한 날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라는 거는 숨겨진 내용을 우리가 가격만 보고는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통정매매라고 하거든요. 통정매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싸게 파는 거죠. 법인 매물 같은 경우는 법인이 매물로 내놓고 누군가가 사는데 그 내부자, 법인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법인의 임원 이런 사람들이 싸게 사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정보를 모르는 채 내부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매물로 거래가 된 것들을 보면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고가 거래들을 보면 이게 분위기를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동탄이 이제 84제곱미터가 15억을 넘어가지고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래도 나왔고요. 송파 같은 경우는 잠실 주공 5단지 이게 2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자금 출처, 내가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밝혀서 허락을 맡아야 돼. 이런 어려운 거래에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뿐만 아니죠. 지금 음마아파트도 22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압구정 한양 2차가 40억을 찍었죠. 강남 지역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신고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강북으로도 넘어갑니다. 강북으로 넘어가서 RF도 지금 신고가를 찍은 평형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가 14억 4천을 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강북 지역도 속속 신고가를 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예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임대차 입법 때문에 특수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세입자를 끼고 있는 임대인이 실거주 매수인한테 팔기가 어렵다.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팔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정부는 이걸 싸게 팔아라 이런 의도가 강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이게 떨어질 것 같으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싸게 팔 거냐 아니면 차라리 그냥 임대 한 번 더 돌리는 게 낫죠. 그러면서 매물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특수한 상황이 또 벌어지죠. 뭐냐? 지금 매수 주체는 대부분 실거주자,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수 주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입자를 낀 아파트 있잖아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이 실거주자가 사기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이 실거주자들이 노리는 아파트는 뭐가 될까요? 바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가지고 있는 팔기 쉬운 아파트들 있죠. 이런 매물이 이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같은 아파트 내에서 세입자를 낀 아파트와 실거주자가 파는 아파트 이게 실거래가가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그만큼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에 지금 실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할 때 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매물이 귀하니까 서로 살려고 지금 난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신고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는 폭발적인 거래가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방면으로 쫙 지금 규제가 펼쳐져 있어요. 매수 대상자들이 이제 살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수자들이 무주택자인 거예요. 돈 많은 무주택자들. 이 사람들은 규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짚어봤고 그 다음에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어느 쪽이 강한지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치도 지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조만간 앞으로 벌어질 일은 상승 쪽이 훨씬 강하다.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락을 하느냐? 하락 요인의 강도에 있습니다. 하락 요인이 얼마만큼 강할 것이냐? 아까 처음에 하락 요인으로 살펴봤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규제와 공급이죠. 그럼 이 공급의 강도가 얼마만큼 세냐? 그리고 가격.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 요인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급은 다른 전문가가 말하는 공급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전문가가 말하는 공급은 집이에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이 부족하니까. 집이 있어야 된다. 분양하는 게 집입니까? 집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공급은 매수 심리를 눌러 앉힐 수 있는 공급이면 충분해요. 지금 매수 세력은 사실 집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인이 매수자라면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집값 상승을 기대해서 사는 겁니까? 대부분 거의 99%는 집값 상승 때문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집값 상승의 요인이 사라지면 매수자는 더 이상 매수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집으로서의 공급은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이면 충분해요. 분양이 안 팔리는 상황이 오면 상승 요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서울에 공급될 물량이 앞으로 한번 오른 다음에 그때의 분양가, 오른 뒤에 분양가죠. 그리고 분양 물량. 이런 상황에서 경쟁률이 줄어들잖아요. 경쟁률이 줄어들면 당첨돼도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집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건데 경쟁률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아파트는 나가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쟁률이 떨어지면 집값은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첨자가 계약을 안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1층에 당첨이 됐어요. 2층에 당첨이 됐습니다. 경쟁률이 2대1이에요. 계약할 것 같아요?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당분간은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떨어지는지는 공급 양과 가격, 그런 걸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